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득수는 탁자가 무너져라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장사를 완전히 말아먹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이 흐리멍텅한 탁주가 마치 내 인생과 똑 닮았구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 대체 어찌하면 좋을꼬. 이제 득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눈앞에 놓인 탁주 한 잔뿐이었습니다. 장사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미천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품이라도 팔아서 떼거리를 벌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아닌 말로 당장 지낼 곳도 없는 처지이니 말입니다. 지금 주막에서 술로 슬픔을 달래고 있지만 당장 내일만 되어도 거리에 내앉아야 했습니다. 득수는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탁주를 들이키려고 했습니다. 허나 차마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술마저 없으면 득수는 정말로 빈털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술 한 잔을 두고 씨름하고 있는 사이 주막 구석에서 사내 둘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득수는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오랜 장돌뱅이 생활이 몸에 밴 탓이지요. 술에 취한 사내들은 역시나 시답잖은 소리나 할 뿐이었습니다. 간혹 발작적으로 낄낄거리며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덩치가 큰 사내 하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뒷산에 있는 무덤 말이야. 뒷산에 무덤이 어디 한두 개인가? 널리고 널린 게 무덤이구마. 에이, 그게 아니고. 자네 모르는구만? 들어보게. 대낮부터 괴담이라니. 하여간 낮부터 술이나 퍼먹는 할 일 없는 사내들다운 주제였지요. 헌데 덩치 큰 사내가 워낙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해서 득수도 귀를 쫑긋 세우고 유심히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연고 없는 무덤이 하나 있다네. 묘비도 없고 주위에 잡초만 무성한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지. 이놈 덕구야, 또 귀신 타령이냐? 지지난번에도 도깨 비불이라고 난리 피우다가 뺨 따고 맞은 것은 벌써 잊었느냐? 이번엔 진짜라니까. 장에 나왔던 어떤 박물 장수가 그러더라고. 그 무덤에다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소원을 빌면 며칠 안 가서 이뤄진다지 뭔가. 박물 장수면 그 뭐야 개덕이? 그치는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뱉는 사기꾼 아닌가? 저번에도 모저기 바다 건너온 귀한 명나라산 비단이라며 팔았는데 알고 보니 염색도 안 된 광목천 아니었더냐? 내 마누라가 그걸로 치마저고리 해입고는 하루 만에 몸에 두드러기가 돋았다 이놈아. 아이 참,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래, 그러면 그 치삼이 기억나나? 그 친구가 고진사한테 또 빚을 많이 졌자녀. 아, 그랬지. 치삼이가 다 좋은데 씀씀이가 영 해프지. 그래서 치삼이가 그 연고 없는 무덤에다 공양을 올렸더랜다. 그랬더니 어찌 되었는지 아나? 어찌 되었는데? 며칠 뒤에 글쎄, 고진사가 말이여, 비오는 날 길을 걷다가 도랑했소. 빠져버렸지 않나? 그래가지고 꼴딱 익사해버렸지. 하필이면 억수같이 비가 와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게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팔만 뻗으면 기어 나올 수 있는데 그랬다고? 하필이면 말일세. 하필이면 그날 고진사가 얼큰하게 취해 있었거든. 그래서 고진사가 인생 하직하고 치삼이의 빚은 어찌 되었겠나? 어찌 되긴 돈 받을 사람이 없는데 빚도 없어진 게지. 참말로 재수가 터졌구먼. 귀신이 그 공양을 받고 빚을 없애주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사내는 무릎을 손바닥으로 연신 내려치며 낄낄거렸습니다. 반면 덩치 큰 사내는 연신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나도 이번에 한번 찾아가 볼까 하네. 자네도 혹시 바라는 거 있으면 한번 가보게. 향을 피워서 절을 올리고 자기 이름을 적은 천을 불태워서 재를 흩뿌리면 되네. 대신 밤중에 혼자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 다녀와야 한다네. 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잡기놈한테 매달리나? 나사나이 춘돌이는 아직 그 정도는 아냐. 그리고 사서 귀신한테 붙들릴 짓을 왜 하나?
그거야 그렇긴 하지. 뭐 그래도 정성껏 공양하고 그러면 별 해코지 하겠나? 됐네. 난 차라리 이 술잔의 복을 빌겠네. 자자, 한 잔 더. 득수는 탁주로 얼룩진 손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사내의 말이 정말일까요? 아니면 그저 취해서 떠드는 헛소리일까요? 득수는 갈등했습니다. 평소였으면 저딴 소문은 귓등으로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미신 따위 믿는 사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헌데 어째서일까요? 지금은 저 사내의 말이 영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이 마치 술기운을 타고 귓속으로 스며드는 듯했지요. 결국 그날 밤 득수는 주막 뒤편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뒷산을 올랐습니다. 낮에는 그저 무성한 풀숲으로 보였던 길이 밤이 되니 음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겨우 싸들고 나온 쌀밥 한 그릇과 주모 몰래 부엌에서 챙긴 돼지고기 조각을 들고 산을 헤맸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훔치며 짐승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모를 기척에 흠칫 놀라기를 여러 차례. 그러다 바위 뒤로 억새풀에 덮인 조그만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묘비도 없고 주변엔 잡초와 거미줄 뿐. 누군가 찾아온 흔적은 오래도록 없었습니다. 하여간 내가 살면서 별 희한한 짓을 다 해보는구먼. 득수는 무덤 앞에 쌀밥과 고기를 정성스레 놓고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절을 올리고 땅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름 없는 귀신님. 부디 이 불쌍한 장돌뱅이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한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사옵니다. 득수는 천조각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불에 태워제를 흩뿌렸습니다. 기껏 벌면 사기 맞고 믿으면 도망가고 이제는 밥 한 끼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나이다. 그간 고생 생고생을 한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부탁이니 이제부터 만사형통 잘 풀리게 좀 해주십시오. 이 쌀밥과 고기 조각이 보잘것없더라도 제 마음만은 진심이오니 부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때 어디선가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아주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냉랭한 바람이었습니다. 득수는 몸을 떨며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눈앞에 피어오르는 향의 연기가 형체 없는 홀령이 휘젓는 사위스럽게 손짓처럼 흔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득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꾸벅 허리를 굽혀져라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영 뒤숭숭한 마음으로 주막으로 돌아온 득수는 늦게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득수는 눈을 떴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득수는 한숨을 쉬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방세를 지불할 돈이 없으니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따뜻한 잠자리는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득수가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주모가 그런 득수를 보고는 다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나으리, 그냥 오늘도 계셔요? 방세는 걱정 마시고. 그게 무슨 소리여? 어제만 해도 방세 낼 돈 없으면 후딱 나가라고 했잖소. 영문 모를 주모의 말에 득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에 주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아유,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장에 나갔던 손님 셋이 몽땅 취소했잖아요? 방이 텅텅 비었어요, 텅텅. 근데 또 우리 집안 미신이 하나 있거든요? 그 외 있잖소. 빈 공간에는 귀신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을 비워두지 않는 게 철칙이어요. 그래서 다른 손님 오기 전까지는 있으란 말이오? 그래요. 나으리도 뭐 딱히 갈 곳은 없잖소? 아니,
빈 곳에 귀신이 든 데서 좀 꺼름직한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있으면 내 밥도 해가 줄 테니 있으셔. 아, 그리고 새로 손님이 들어온데도 내가 빈방 지켜준 답례로 며칠 더 묵게 해줄게. 됐소? 허참, 좋소이다. 나야 나쁠 건 없지. 득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짐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단 말입니까? 허나 뭐가 됐든 공짜 방과 공짜 밥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묘하게 작은 행운들이 연달아 굴러들어왔습니다. 우연히 마을 구석에서 누군가 흘리고 엽전 몇 푼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뭐 일이 얼빠진 사람이 있으려나 싶었지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주머니에 쏙 넣었습니다. 그러고 장터를 좀 돌아다녔는데 떡을 팔러 나온 방앗간 주인이 한번 맛이나 보라면서 콩떡을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맛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더니 주인이 도리어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며 떡을 한아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뭔 공짜 떡을 이리 주쇼. 그러다 장사 말아먹겠소. 여기 돈 받으시오. 어유하녀유. 아주 복스럽게도 잘 먹어줘서 내도 신나서 그렇소? 그리 고마우면 다음에 와서 많이 팔아주시구랴. 그거야 어렵지 않지. 내 꼭 찾아와서 사겠수다. 득수는 헛웃음을 내며 떡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득수가 떡보따리를 안고 주막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뺨에 스치는 봄바람이 어쩐지 부드럽게만 느껴졌고 어깨 위로 내리쬐는 햇볕도 괜히 따뜻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쪽진 머리를 한 중년 부인이 허둥지둥 뛰어오더니 득수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기요, 거기 서방. 혹시 그 보따리 말이요. 떡 보따리 같은데 맞소? 거 어찌 알았소? 떡 맛소. 그거 파는 거요? 이거야 뭐 사긴 했지만 파는 건 아니고. 아니, 그냥 얻은 건디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내가 지금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데 떡집에서 주문을 깜빡했지 뭐요. 해서 지금 장에 가보니께 이미 싹 다 팔렸다네? 그 사이에 그 많은 떡이 다 팔렸다는 거요? 어쩐지 떡 맛이 예사롭지 않더만. 근데 그러면 뭐 떡 없이 제사 지내면 되지 않소? 아유, 안 돼요. 그랬다가는 주인나리한테 내가 크게 혼이 나. 그래서 말인데. 제발 그 떡 좀 파실 수 없겠소? 떡이 딱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득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떡은 자기가 먹으려던 것도 아니고 마침 너무 많아 어쩌나 싶던 참이었죠. 그럼 드리긴 드리겠는데 이거 공짜로 받은 거라 돈을 받을 순 없겠소. 그냥 가져가시오. 에이, 그건 안 되지요. 떡이야 어찌되었든 내가 이렇게 급할 때 도와주신 건데. 자, 여기요. 엽전 서푼이요. 이 정도면 떡값으로 모자라진 않을 테니 받으시구려. 서푼이 나요. 떡 좀 줬다고 이래 큰 돈을 주시오.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그보다도 지금 제사상을 차리는 게 급하니. 정말 고맙소. 덕분에 살았어. 부인은 득수 손에 엽전 냅다. 엽전을 쥐어주고 떡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분주히 돌아섰습니다. 득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손에 든 엽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설마 그 무덤덕인 건가? 그렇게 득수는 생각보다 빨리 주막에서 지낼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방이 차기 전까지는 돈을 안 내도 된다 하니 더 오랫동안 눌러앉을 수 있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득수 주막 마루에 앉아 국밥을 말아먹던 참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불쑥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득수 형님 아니십니까? 자네는 성보 아닌가? 성보는 아주 예전에 공주장에서 호박씨 장사하다가 만나게 된 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콧질질이 풋내기 상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몰라보게 말쑥해졌지요. 이야, 형님이 저를 아직 기억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야, 정말 의젓해졌는데. 다 형님 덕분이지요. 그때 형님한테 장사질을 좀 배워서 이제는 겨우 좀 사람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보는 웃으며 득수의 맞은편에 풀썩 앉았습니다. 거참 형님 변한 게 하나도 없소. 어째 늙지를 않습니까? 국밥 한 그릇 말아먹는 모습도 옛날 그대로시네. 형님, 혹시 국밥값은 제가 낼 수 있게 해주실랍니까? 아이고, 이 녀석 봐라. 이젠 돈맛을 좀 본 모양이구나. 그건 아니고요. 한 푼 두 푼 아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형님. 제가 이번에 제법 큰 건수를 물었습니다요. 큰 거를 물었다고?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근데 도저히 저 혼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디같이 동업할 사람 없나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아니 어째 주막에서 환한 빛이 새나오지 몹디까. 그래서 헐레벌떡 와보니 여기 득수 형님이 있는 거지요. 이놈아, 뭔 빛이 보였다는 게냐. 과장도 정도껏 해라.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말이. 그리고 형님은 말이죠. 절대 제가 아첨이나 아부 떠는 게 아니라 형님이 해주신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뭐 그렇다고 크게 해준 건 없는데. 아니요, 형님. 그때 형님이 제게 그러셨습니다. 장사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다. 그 말이 제 귀에 밝혀서 아직도 못 잊고 있답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했던가. 하셨지요. 그 말 듣고 눈 딱 감고 서울 장터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이더이다. 지금은 한양 큰 상단하고 연결이 되어 이번에 종이벽지 물건을 대량으로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래. 나도 들었지. 그 외에 한양에 높으신 분들은 그냥 흰 종이를 바르지 않는담서. 역시 형님이십니다. 그래요. 거기다 모란이며 구름이며 문양을 찍은 벽지로 안방이며 사랑채를 꾸민다죠. 헌데 그 벽지 만드는 데 쓰는 건 그냥 종이가 아니라 뽕나무 껍질로 곱게 쓴 귀한 한지라요. 이번에 그걸 대량으로 드린다는 거요. 성보는 그렇게 말하다가 입안이 말랐는지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이에 득수가 탁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성보는 씩 웃으면서 단숨에 한 잔 쭉 들이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요. 여튼 질 좋은 뽕나무 한지를 드리려 하는데 말이죠. 이게 문제는 물량도 많고 거래처도 복잡해서 혼자선 도저히 감당이 안 되지 뭡니까? 그래서 말인데 저랑 같이 한탕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이구, 됐다. 내가 지금 미천이 없어. 인맥도 끊긴 지 꽤 됐다. 사실 내가 전에 하던 장사가 사기를 당해서 싹 말아먹었거든. 그래서 형님이 필요합니다. 미천은 제가 될 테고 형님은 말솜씨, 장터 감각, 그 기가 막힌 기술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흥정솜씨 발휘해 주시고 어느 장에 내다 놓아야 잘 팔릴지만 짚어주셔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득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릇 속에 둥둥 떠다니는 파 한 조각을 바라보다가 국밥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국밥 한 숟가락이 꿀떡목으로 넘어간 뒤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 신기하구먼. 며칠 전만 해도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기회가 또 오고 말이야. 팔자도 실력도 결국 사람 따라 움직인다 했습니다. 형님, 한번 해봅시다. 좋아. 팔자 거기까지 왔다면 나도 다시 바짓가랑이 거들 차례지. 한번 붙어보자, 성보아. 예, 형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득수는 성복과 함께 종횡무진 장터를 누비며 뽕나무 한지를 들여온 나렴 벽지 장사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모든 일이 착착 풀렸습니다. 이윽고들은 금방 돈방석, 아니 엽전방석에 앉게 되었지요. 이후 성보는 벌어들인 돈으로 한양 북촌 골목에 자리 잡고 한양 여각의 아리따운 처자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득수도 모은 재산으로
다시금 큼지막한 상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득수는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소원을 빌었던 연고 없는 무덤가 말입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쭉쭉 풀렸으니 지금쯤에 다시금 그곳을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득수는 연고 없는 무덤이 있던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온 득수는 예전처럼 꾀죄죄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한 상단의 어엿한 행수가 되어 나타나 주막은 물론이고 자기가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비록 무덤의 귀신이 소원을 들어줬다지만 결코 은혜를 허투루 넘기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길목에서 다리를 저는 거지 여인이 웅크린 채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살결은 바람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퍽 가여워서 득수는 거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괜찮소? 나으리, 며칠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한 푼만 적선하셔요. 득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 대신 여인을 주막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였지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고 단정하게 옷을 입혔는데 득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아주 아리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고 나니 아주 곱구려. 이름이 뭐요? 감사합니다. 나으리, 옥지라고 하옵니다. 외모도 단정하니 더 이상 거리에 나앉지 마시오. 내가 상단 하나를 이끄는데 거기서 일거리를 받아서 이제는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돈을 벌면서 사시구랴.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옥지인은 그러면서 득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옥지인은 말없이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쩌려나 했는데 그런 걱정은 불필요했지요. 옥지는 싹싹하고 성실하여서 주변 사람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한시름을 놓게 되었지요. 헌데 그 무렵 득수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이름난 여인을 장터에서 우연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윤진아. 명문 유생 집안의 귀한 교수로 전하절색의 미모로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습니다. 득수는 그 고운 자태에 그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득수는 손에 땀이 맺힐 정도로 설레는 마음으로 곧장 온갖 예물과 중매인을 보냈습니다. 허나 돌아온 건 단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천한 장사치에게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지요. 퇴짜를 맞은 득수는 두 눈이 시리도록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천초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이리 마음만 공허한지. 확실히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신분의 벽은 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상단의 행수라 하여도 기방에서 대접받는 손님일 뿐 양반댁 사위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득수는 방 안에 홀로 멍하니 앉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스르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릴 무렵 어느새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덤, 뒷산에 연고 없는 무덤에 절을 올린 뒤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장사도 풀리고 사람도 붙고 재산도 모였습니다. 혹여 이번에도? 득수는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오솔길을 따라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옛 기억대로 억새풀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묘비 하나 없이 덩그러니 잡초만 무성한 작은 흙무덤이었습니다. 또 찾아뵙습니다요. 득수는 무덤 앞에 조심스레 곱게 찰진 쌀밥과 돼지고기 그리고 각종 과일과 떡을 올렸습니다. 당시에 돈 없던 시절과는 사뭇 다른 공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이름 모를 귀신 나으리. 이 득수가 다시 고개를 조아립니다.
한낱 장돌뱅이였던 제가 오늘날 상단을 이끌기까지 모두 다 귀신님의 복덕분이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리며 감히 다시 한번 소원을 청하옵니다. 득수는 천조각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불에 태워 재를 흩뿌렸습니다. 향불이 이리저리 휘날리며 한기를 머금은 바람이 바짝바싹 목덜미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윤진아 낭자, 그 이름 석자가 마음을 파고들어 잠을 이루지 못하옵니다. 그 낭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다시 한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득수는 허공에 절을 올리고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향끝은 파르르 떨리다 이내 기이하게 오른쪽으로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울음 같은 바람이 풀잎 사이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득수는 더 머물지 않고 그 길로 무덤을 떠났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을 품은 채로 말이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윤씨 집안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윤씨 댁에 불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마당 안에 아무도 없는 대낮에 말이지요. 하인 하나가 조리방 땔감을 다듬던 중 갑자기 화로에 불이 튀었다고 했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지붕으로 번졌고 결국 온 집안을 홀라당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윤씨 집안 어른들이 하나둘씩 병석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윤대감의 아내인 마님이, 다음은 본가에 머무르던 외삼촌이, 그리고 며칠 뒤엔 윤대감 본인까지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으로 뼈가 쑤신다며 알아누웠습니다. 의원이 찾아와도 별다른 병증은 없었습니다. 맥이 느리다, 혀끝이 붓다, 열이 오르내린다. 그저 허약해진 탓이라며 약탕만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길하게도 앓는 자마다 모조리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안 재수가 아주 옴붙었어. 이상하다니까. 아니 어째 그 큰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해버리는겨? 아무리 재수 없기로서니 대체 이게 무슨 재앙이람. 장례가 이어지고 상복이 벗겨지기도 전 남은 식구들마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소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사촌 형제는 유산을 두고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윤씨 집안은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관직에까지 인척이 널려있던 집안이었건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문패가 떨어지고 대문이 사가내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집안 곳곳의 재산도 다 흩어졌습니다. 전답은 급히 팔려나갔고 고가의 골동품은 헐값에 상단에 넘겨졌습니다. 남은 것은 무너진 담벼락과 사람들의 혀끝에 남은 악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지나 낭자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자라난 규수가 이제는 시집갈 집안조차 없는 빈털터리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무렵 득수의 중매인이 다시 조심스레 윤씨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이도 쫓아내는 이도 없었습니다. 진한왕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떤 말도 없이. 그리고 마침내 득수와 진한왕자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득수는 찾아온 복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비록 윤낭자에게 찾아온 불행이 자기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꿈에만 그리던 여인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 불길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금방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혼인 이후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던 득수의 기대는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한왕자 윤마님은 득수를 결코 남편으로 여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 저녁 인사 한마디 없이 외면했고 방도 따로 쓰기를 고집했습니다. 예물은 받았지만 마음은 주지 않은 것입니다. 득수는 처음엔 조용히 참았습니다. 사랑이란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속삭임을 들었을 때
득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거기엔 윤마님이 자신의 아내가 낯선 사내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슬픈 듯 애틋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득수는 그것을 보고 차마 화를 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저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 한켠이 얼어붙은 듯 씹던 밥알이 돌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득수는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등짐도 집신도 없이 허겁지겁 뛰어올랐습니다. 달빛도 숨은 밤이었습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좋았던 여인이 이제는 내 집안에 있는데도 그 눈빛은 나를 향하지 않소이다. 부디 저 여인이 나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는 남이 아닌 나만을 내 사람으로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오. 득수는 절절히 절을 올렸습니다. 무덤 앞 향불은 바람이 없음에도 파르르 떨렸고 풀섭 어귀에서는 개 짖는 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마니와 은밀히 정을 나누던 그 사내가 병을 얻어 누웠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열감이라 여겼지만 사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인은 불명이었지요. 그 후 윤마님은 사람 하나 바뀐 듯 득수를 향해 돌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토록 차갑던 눈빛은 간데없고 아침 저녁마다 득수의 옷깃을 매만지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밤이면 손수방을 정리하고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마님의 태도는 더더욱 다정해졌습니다. 득수는 마치 꿈결 속을 걷는 듯했습니다. 헌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법이지요. 너무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복이었건만 그 복이 계속되자 득수은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말이 헛나온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이 한 잔 들어간 자리였습니다. 윤마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가끔 혼잣말을 하시더군요. 무슨 무덤 어쩌고, 감사하다 어쩌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득수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취기가 오른 얼굴에 경계심이 느슨해졌습니다. 에이, 그게 뭐 대단한 이야기인가. 옛날에 나 참 그런 일이 있었지. 마을 뒷산에 연고도 없는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지. 거기 가서 공양 올리고 소원을 빌었더니 신기하게도 일이 척척 풀리더란 말이야. 정말입니까? 농담이 아니라? 지금 와서야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니까. 아니, 어쩌면 그대가 나한테 시집 온 것도 모두 다 그 복덕이었을지도 모르겠네. 그 말이 떨어지자 윤마님의 눈빛이 찰나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웃으며 술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윤마님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몰래 자신의 집안이 무너졌던 시기의 기록들을 살펴보았고 그날 밤 화재가 난 날과 사촌들의 돌연한 병 그리고 정을 나누었던 사내가 갑자기 쓰러진 날까지 모든 일이 서득수 무덤을 찾았던 시기와 기이하게 겹쳐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인 하나가 무심코 흘린 말을 통해 득수가 한밤중에 무덤을 드나들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밝혀졌습니다. 윤마님의 눈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그 무덤이었군요. 분노는 이루 말할 것 없이 커졌습니다. 부모의 죽음도, 집안의 몰락도, 사랑하던 이의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이 사랑받기 위해 빌었던 한 남자의 탐욕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윤마님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윤마님은 조용히 무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고 없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저 끔찍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윤마님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고 풀숲 너머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웃은 듯 향불이 바닥에 툭 쓰러졌습니다. 윤마님은 스산한 눈빛으로 무덤가를 슥 훑어보고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득수에게 상단으로부터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거래처였던 경상진주의 대장장이 상회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득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밀렸던 잔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허나 아직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연달아 들려오는 다음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요. 돈을 빌려주었던 한양상단도 돈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초를 대던 수원 도매상도 갑작스레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득수는 갑자기 불어닥치는 불행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대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돌아다녀도 터지기 시작한 불행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터진 둑을 득수 홀로 물을 틀어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거푸 닷새가 채 지나기도 전에 득수의 상단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악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 주의 마지막 날 밤 안채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엌에서 피운 잔불이 바람을 타고 이불장에 옮겨 붙은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우왕좌왕했고 장정들도 대부분 외출한 탓에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결국 득수의 기와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득수는 머리칼을 부여잡은 채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하루아침에 힘겹게 세워 올린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잔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윤마님이 그 다음 날 새벽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석가래가 타담한 사랑채의 문틈 사이로 서신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신에는 복 많은 양반께선 이제야 제게도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도 집도 저에겐 다 무너졌지만 마음만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이젠 서방님의 복도 여기까지였던 것이겠지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윤마님이 직접 적은 편지였습니다. 득수는 조용히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넋이 나간 얼굴로 무너진 담장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그동안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아야 해. 거기에 가서 소원을 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마누라도 되찾고 상단도 다시 세우고 난 다시 할 수 있어. 초췌한 얼굴로 득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두 눈은 텅 비어 있었지요. 그러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뒷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덤가를 찾았지요. 허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억새풀에 묻혀있던 흙무덤도 향로도 잡초 사이의 흔적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들판과 가끔 바람결에 휘파람 같은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무덤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득수는 미친 사람처럼 애꿎은 수풀을 손으로 쳐내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 무덤가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니. 이게 당최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득수는 이제 다시 빈털터리 거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연고 없는 무덤을 찾았을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득수는 떠돌이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단의 행수였던 그가 이제는 갈 곳 하나 없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마을을 전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고 옛 지인들은 모른 척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지친 몸을 이끌던 득수는 외진 마을 어귀의 작고 조용한 주막 하나에 다다랐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작 타는 소리와 따끈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득수는 조용히 마루 끝자락에 앉았습니다.
몇 날 며칠 구걸을 하여 겨우 엽전 몇 푼을 모을 수 있었고, 오늘은 마침내 주막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어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득수가 자리를 잡자 조심스레 다가오는 절뚝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에그머니나 글쎄 그 여인은 바로 옥지였습니다. 예전에 득수가 도와주었던 다리를 저는 거지 여인. 헌데 지금은 말끔한 저고리에 단정하게 머리를 틀어올린 주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지인은 잠시 그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득수 행수님 아니십니까? 옥지냐? 아니 옥지 아니더냐. 거짓골이 된 득수를 옥지는 측은한 눈으로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따끈한 국밥 한 그릇과 구수한 술 한 잔, 그리고 따뜻한 방을 내주었습니다. 득수는 참았던 눈물을 끝내 쏟고 말았습니다. 옛 기억 속 다리를 절며 쓰러졌던 여인을 일으켜주고 밥을 먹이고 잠자리까지 마련해주던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측은한 마음에 손을 내민 일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한순간이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옥지야,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행수님. 그땐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걸레짝처럼 지나치던 사람들 속에서 저를 사람 대접해준 건 오직 행수님 뿐이었어요. 먹을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살아도 된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옥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앉아 장작불에 덮은 술잔을 다시 한번 따라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좀 쉬세요. 사실 옥지인은 득수와 함께 지내던 시절 누구보다도 그의 성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은혜 갚는 마음으로 일손을 도왔지만 점차 마음 한켠엔 존경과 애틋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득수가 진한왕자와 혼인을 결심한 뒤부터 옥지인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더는 그 집에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옥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 옥지인은 홀로 살기를 찾으며 허드렛일이든 장일이든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몸은 성치 않았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외진 마을 어귀에 자그마한 주막 하나를 열 수 있게 되었다니다. 작고 허름한 주막이었지만 옥지인은 손수 쓸고 닦으며 정성을 쏟아 새복음 자리를 꾸려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리를 잡은 옥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단 한 사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득수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방 하나와 따뜻한 밥 한 상은 비워두고 있었지요. 그가 가진 것이 없던 시절 자기를 거둬준 사람, 세상이 버려도 끝까지 사람 대접해준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며 옥지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득수가 나타난 것이지요. 득수는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건 내 욕심 때문이었다. 사람 마음을 함부로 빌고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세웠으니 이 꼴이 난 것도 당연하지. 그날 이후 득수는 더는 옥지의 은혜를 마냥 받을 수 없었습니다. 득수는 이튿날 새벽 남루한 옷차림 그대로 부엌으로 나가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며 손님상을 차렸습니다. 옥지인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행수였던 사내가 이제는 허들의 실도 마다하지 않고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시큰해졌습니다. 행수님, 이러다 일손 붙잡혀 평생 여기 눌러앉는 거 아니에요? 행수라니 득수아제라 부르시게. 그리고 그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이 주막 나한텐 세상 가장 따뜻한 곳이야. 그렇게 득수는 옥지의 주막에서 허드렛 씨를 도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은 점점 사람들로 북적였고 득수의 장사 수완과 옥지의 손맛이 어우러져 장사는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득수는 옥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옥지야, 내가 지금 가진 건 너한테 진 빚밖에 없다. 허나 그 빚 남은 생 다 바쳐서 갚고 싶다. 내 평생 네 옆에서 살고 싶다. 남편으로. 옥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 한 줄기 맺혀 있었고 입가에는 조용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법한 음식도 기생들의 축원가도 없었지만 장작불 피어오르는 아랫목에서 나눈 한 그릇 국밥과 두 사람의 웃음이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함께 주막을 꾸려가며 조용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법구경에서는 탐욕의 흐름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며 그 뿌리를 다스린 이만이 평안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나 욕심이 일면 그 마음이 곧 바람이 되어 모든 것을 흔들지요. 득수는 그 욕심의 바람을 줬다가 집과 사랑을 모두 잃었고 옥지는 욕심을 끊고 자비를 품어 다시 삶을 얻었습니다. 복도 화도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마음의 그림자가 따라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에 욕심이 일면 그 자리에 고요한 숨 하나 놓아봅시다. 탐심은 불처럼 번지나 자비는 물처럼 모든 것을 살리니 마음을 다스린 이만이 참된 평안을 얻겠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